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고구려 발전, 고대국가에서 고구려 왕들의 업적에 관한 내용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은 고대국가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초기 고구려, 초기 백제, 초기 신라, 그 다음에 가야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가야 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좀 보시면서 금강가야와 대가야를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고구려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왕들의 업적을 위주로 하면서 영토 확장에 관한 내용을 머릿속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이용하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01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구려 왕들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로 처음에 나온 왕, 즉 고대국가 기틀을 마련했던 태조왕부터 우리가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태조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1세기에서 2세기까지 살았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고대국가 기틀을 마련했던 제일 처음에 나온 왕들, 이 사람들은 공통적인 업적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것들이 등장하느냐? 그러면 고대국가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 고대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왕위는 어느 세습을 이야기하게 됩니까? 첫 번째, 형제 세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변 지역을 정복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복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토가 좀 넓어지는 형태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통점으로 우리가 등장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 들어가면 요 두 개, 형제 세습하고 정복활동을 하는데, 이 정복활동을 두 개로 나눕니다. 자, 고구려와 백제에서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은 누구하고 싸움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은, 자, 한 군영과 싸움을 하면서 고대국가 영토를 좀 넓힌 것은 고구려와 백제밖에 없습니다. 신라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신라는 한군현 지배지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나오겠고, 그러면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 삼국이 공통적인 것은, 자, 한군현은 아니지만 주변 지역을 정복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계되면서 태조왕의 업적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태조왕 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왕위 세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세습이 등장합니까? 형제 세습이 등장하게 돼 있죠. 두 번째,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부족이 고구려 오부족이다 보니까 부족을 5개로 나누면서 오부를 형성했다는 이야기가 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복활동을 보다 보니까 주변적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때 주변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옥저나 동해를 복속합니다. 우리가 연맹왕 단계 고구려를 볼 때 옥저나 동해를 복속해서 공납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부경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동그라미 면에 가다 보니까 랴오뚱 지방에 진출한다, 요동 지방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낭랑을 자주 공격했다. 낭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군현 중에 가장 오래 존속했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쪽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 가로 2번에 가다 보니까 고국천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고국천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국천왕은 2세기 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나오진 않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왕권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왕권 강화 이야기하면서 왕비족을 연나부 명임시에서 선출하고 있다. 이것은 기출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보는데, 왕비족을 연나부라고 해도 되고 연노부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연나부의 명임시를 왕비족으로 선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이 첫 번째 언급이 되면서, 동그라미 기억에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되느냐? 이쪽에서 이야기했던 부족적 성격 오부였죠. 이것을 행정적인 성격의 오부로 바꾸게 됩니다. 행정으로 바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좀 더 왕권이 강화됐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등장하겠고, 동그라미 면에 가다 보니까 왕위는, 자, 태조왕은 어느 세습이었습니까? 왕위가요? 형제 세습이었죠. 근데 고국천왕 때는 왕위를 무슨 세수로 바뀐다? 부자 세수로 바뀝니다. 형제 간에 왕위가 내려간 게 아들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왕권이 좀 더 강화됐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렇겠고, 동그라미 뒤에 가다 보니까 족장 세력을 편제하고 있었다. 족장 세력을 편제하는데 어떻게 했냐? 우리가 고대국가 개념에서 가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가라는 사람이 고대국가가 등장하면서 중앙 귀족에 편입이 됐을 겁니다. 그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족장세를 편입하면서 중앙 귀족으로 만들었다. 이쪽이 등장하네요. 이게 고국천왕이 등장했고, 또 하나 동그라미 2번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진대법을 실시하고 있었다. 을파서우 등용을 통해서 진대법을 실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농민이 먹을 게 없던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게 되면서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커다란 기여가 되고 있었다. 귀족들의 고리랩을 금지시켰다는 이야기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등장했고, 가로 3번에 가다 보니까 동천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천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3세기 정도가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이 3세기 동천왕이 나오는데 대외관계입니다. 중국의 삼국시대예요.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여기에 대표인 사람이 조조, 유비, 송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천왕은 이 국경이 인접했던 위를 견제하게 됩니다. 위를 견제하고 강남 지방에 있었던 오와 교류하게 되면서 중국의 침략을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동그라미 기억에 동그라미 1번에 대외관계에서 나오겠고, 동그라미 2번에 정복활동이 등장합니다. 이 정복활동과 관계되면서 서안평을 공격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서안평이 어디 정도가 되느냐? 잠깐 지도를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반도와 중국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안평은 압록강 하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아직까지 항구년 중에 가장 오래 존속하고 있던, 우리가 평양적이라고 추정합시다, 낭랑이 아직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낭랑이 지배권을 갖고 있는 게 국경이 인접했던 위나라입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어디를 공격했다? 여기 서안평을 공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도로 우리가 파악하면 되느냐?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서 중국의 위나라와 낭랑과 연결로를 단절시키면서 여기에 있던 낭랑을 멸망시키려는 의도에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나라가 좀 열을 받게 되겠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위나라 장수 광구겸이가 고구려를 공격에 들어옵니다. 이 광구겸이가 공격하는 과정에 고구려는 수도까지 함락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동천왕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도망을 가는데 이것을 격퇴했던, 중국의 위나라 광구겸을 격퇴했던 세력이 누구냐? 미루하고 유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광구검은 어쨌든 간에 고구려 수도를 점령시켰잖아요. 그래서 자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이 비석을 세우는데 여러분 교재에 가면은 관구검 기공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광구검 기공비를 세우면서 자기 업적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동천왕은 시험 문제에서 자주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동천왕에서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서안평을 공격했어요. 근데 점령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서안평을 점령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음 쪽에 나오는 미천왕이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한 사람과 점령한 사람을 나름대로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해 두시면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했던 3세기 때 동천왕.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가다 보니까 미천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좀 험하게 이야기하면 미친 듯이 뛰어다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천왕은 4세기 초의 사람 또는 4세기 전반기라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럼 미천왕 업적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암평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자, 위에서 나왔던 동천왕은 사암평을 공격했고 미천왕은 사암평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동천왕이 사암평을 공격했던 이유가 이쪽에 있었던 낭랑을 멸망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천왕은 사암평을 점령했죠. 그러면 바로 낭랑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멸망을 했겠죠. 이러면서 낭랑 멸망과 관계되고 있다. 그러면서 동그라 2번에 가다 보니까 대방도 축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낭랑이 존속했던 지방, 학설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평양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양은 어디의 수도였습니까? 고조선의 수도였죠. 그래서 고조선은 옛 땅을 회복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언급이 되겠죠. 가로 5번에 가다 보니까 고국 원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국 원왕, 이 사람은 4세기 중반 정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국 원왕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가니까 선비족의 모용치의 친위를 받으면서 수도가 함락되고 있다. 전현의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다. 근데 선비족의 모용씨라는 게 결과는 북쪽에서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이 말이 되겠고 동그라미 2번 이게 근초강 업적에서 연결되는데 밑에서는 누가 공격하고 있다? 근초강이 공격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 고국원왕이 어디서 전사하느냐? 원래 고구려와 백제는 이 당시 황해도 지방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고국원왕은 평양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평양에서 전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국원왕은 굉장히 내우 문제점이 있는 내우 외환이에요. 내적인 면은 언급이 하지 않지만 외환을 통해서 국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로 6번 소수리망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수리망 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4세기 중후반, 후반이라 해도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근데 소수리망 업적은 진안강 마지막에 왕들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제도를 정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나왔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영토를 팽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정비한 사람은 머릿속에 꼭 넣어달라 그랬습니다. 영토 확장이 제도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머릿속에 넣어두시 바랍니다. 그러면 소수리망 업적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외교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수리망은 어느 나라와 외교관계를 하느냐? 이 당시 중국이 남북조 시대입니다. 이때 북조였던 전진과 교류하고 있어요. 전진과 교류하는 과정에 제도 정비와 관계되면서 나오는 내용, 동그라미 면에 가다 보니까 뭐를 수용하느냐? 불교를 수용했고 바로 공인했습니다. 불교 수용과 공인을 372년호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를 수용했고 공인하고 있었다. 가로 동그라미 2번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동그라미 격에 율령을 반포했다고 나오네요. 율령을 반포하고 있었다. 율령은 법이라 그랬잖아요. 이 법을 반포하면서 지배층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율령은 고대국가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디귿에 가다 보니까 태학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태학이라는 것은 귀족의 자제들한테 유교를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유교라는 것은 충과 효를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귀족의 자제들한테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권 강화. 귀족들은 왕권의 위협적인 세력이 되는데 국가한테 충성을 요구한다든가 부모한테 효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유교사에 보면은 임금과 스승과 그 다음에 아버지는 동일하는 군사부일체예요. 그래서 이쪽이 결론적으로 왕권 강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고
가로 7번 인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소수리망 때 제도를 정비했다. 제도를 정비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왕권 강화, 영토 확장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영토 확장 관계되는 게 우리가 말했던 광개토 대왕이 먼저 나오겠고 5세기에 가면은 광개토대왕을 계승했던 장수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광개토대왕은 4세기 말에서 시작을 해서 5세기 초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광개토대왕 때 동시대 신라왕은 누구였다?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가야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신라의 내무왕 때라고 추정한다 그랬습니다. 내무랑 같이 관계된다 그랬죠. 그러면 광개토대왕 업적을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나오는 게 연호가 등장하네요. 자, 그러면 이 광개토대왕은 우리나라 최초로 연호를 사용해요. 그 연호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영락이란 연호가 나와요. 옆에 사료를 본다. 그러면 영락이란 연호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혹시나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사료에서 영락 몇 년, 영락 몇 년 이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광개토대왕으로 보면서 왕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영락이란 연호 사용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내적으로 왕권 강화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국외적으로는 중국과 대등한 세력을 점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네요. 동그라미 2번에 대외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외관계로 이야기를 하면 동그라미 기역에 가다 보니까 기역 안에서 거랑과 후연을 격파하게 됩니다. 거랑과 후연을 격파하고 있었고 이래서 여기서 차지한 게 라오둥을 장악했다, 공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라오둥을 중국 발음이고 우리나라 발음으로 의미하면 요동지방입니다. 요동지방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 뒤에 가다 보니까 숙신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숙신을 공격해서 어디를 차지했다? 만주를 장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영토를 확대해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광개토대왕은 이름만 그대로 보더라도 넓게 열었다 영토를. 그래서 영토 확장의 왕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름에서 추정을 하는데요.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한강 상류를 장악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당시 한강을 장악하고 있던 국가는 어디였느냐? 백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를 공격해서 어느 정도 한강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것을 끌어올 수 있겠고요. 동그라미 디귿에 가다 보니까 신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라 원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 강의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끌어갑시다. 백제와 일본이 손을 잡고 가야와 손을 잡고 신라 쪽에 쳐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이것을 막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그랬죠. 고구려가 5만의 군대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 5만의 군대를 보내다 보니까 이것을 보내가지고 이때 가야를 깨면서 왜구를 깨는 거예요. 깨다 보니까 가야에 끼쳤던 영향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기가야 명했던 금강가야 세력이 약화되고 가야가 이탈하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15세기 후반에 가면서 고령의 대가야 연맹장으로 바뀐다. 이게 가야에 끼쳤던 영향이라 그랬고 이것과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 호명 그릇이라 그랬고 군대 파병이 신라에 끼쳤던 영향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라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데도 커다란 기여가 되고 있었지만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을 이야기했죠. 이러게 되는데 이 신라 원조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사료, 날개쪽에 가면 광개토대왕 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모 4번에 나온 내용이 지금 신라 원조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네모 4번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있는 왜 문제가 자주 나오느냐? 이것은 이 사료 하나에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같이 연결성을 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꽤 언급을 자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관계투양 업적을 어느 정도 이야기했는데 이 관계투양 업적을 나름대로 설명한 것이 어디에 나오게 되느냐. 밑에 도움글에 보다 보면은 관계투양 비문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비문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관계투양 비문은 자 건립시기는 관계투양이 죽고 장수왕 때 건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왕 5세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5세기 초 무렵에 건립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만주 지반현, 중국 발음으로는 지안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문어는 집안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반현에서 등장하는데 1875년경에 청나라 농부가 농사하는 과정에 발견됐던 비석입니다. 근데 이 비석은 총 글자가 몇 자로 되어 있느냐? 1800여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 따라는 좀 다르긴 해요. 어떤 책에는 1802자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책에는 1776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1800여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00여 자가 등장하는데 글씨체는 무슨 체로 되어 있느냐? 예서체로 되어 있어요. 예서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글자 내용을 보다 보니까 크게 내용이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3단계를 상, 중, 하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도 관계없지만 여러분 교재에는 그러면 상이라든가 중이라든가 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이 상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구려 건국에 관한 내용. 그러면 고구려 건국이라는 이야기는 주몽의 건국 내용이 올라간다. 근데 주몽을 여기에서는 추모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모가 주몽이라는 걸 고려하시겠고 고구려 건국과 더불어서 나오는 내용이 자 관계투양의 세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문을 건립하는 내용을 기록했고 중간부에는 관계투양의 업적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관계투양 업적은 여기 중반부에서 전부 다 언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했고 하단부에서는 묘지 관리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묘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즉 묘를 관리하는 사람 수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묘인이 몇 가구 정도로 되냐면 330가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국가에서 수묘인을 언급하는 가구는 1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서 330가구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이 요 수묘인은 위에서 정복된 민과 밑에서 정복된 민을 수묘인으로 만들었다. 이것도 좀 특이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투양 비문에서 꽤 하나 참고로 보는 게 임나 일본부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묘년 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묘년 기사에는 한문 단어가 나오는데 간단히 쓰도록 합니다. 자, 왜, 이, 신, 묘, 연, 래, 도, 해, 파, 백, 장, 네모가 등장하겠고요. 이 네모는 뭔지 글자를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가야와 신라로 추정을 합니다만 라, 신라 할 때 라자가 등장하네요. 이, 위, 신, 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한문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한문 단어를 일본이 해석하는 방법과 우리나라 해석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일본 해석 방법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임나일본부서를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겠지만 일본 해석은 자 왜이거 왜가 주어가 됩니다.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 와서 레자가 동사 정도가 되겠죠. 백제를 깨고 파도 독자입니다. 가야와 신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를 잔자니까 결론은 파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야와 신라를 깨버리고 신민으로 위자가 또 동사입니다. 삼았다.
그러면 왜가 결론은 우리나라 어느 정도 지배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 일본 부서를 근거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데 이때 예전에 신문지에 나왔던 게 뭐를 언급하느냐? 그러면 정인보가 이야기했던 근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정인보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거부를 안 합니다. 거부하는 과정에 문장을 두 개로 나눠버려요. 요 내 위의 문장이 하나고 도의 요 밑에 문장이 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주어를, 도의 주어를 뭐로 봐버리냐? 고구려 광개토대왕이라는 의미에서 고구려로 봐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해석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자, 왜가 신묘년에 왔었는데 종결을 시켜버립니다. 바다를 건넌 거죠. 누가? 고구려가요. 백제를 깨고 가야와 신라를 깨고 신민을 삼았다. 결론은 우리나라 해석 방법을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고구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 해석과 우리나라 해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도예를, 주어를 왜로 보느냐, 고구려로 보느냐. 왜로 볼 때는 일본 해석 방법이 등장하면서 임나 일본 부서를 이야기하지만 고구려로 보면은 결론은 정인보 해석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잘났던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급적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7급 기출문제에 나왔던 예문을 하나 보면은 광개토왕 비문이 발견된 것은 1875년 19세기 후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광개토왕 비문의 존재를 제일 처음에 기록한 내용이 어디서 등장하고 있느냐? 그러면 용비어천가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려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용비어천가에서 처음으로 광개토왕 비문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게 7급적 문제에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참고로 언급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광개토대왕이 여기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광개토대왕 뒤에 왕이 나오는 것. 가로 6번에 가다 보니까 장수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광개토대왕은 영토확장이지만 장수왕도 영토확장의 왕입니다. 그래서 장수왕도 무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장수왕은 긴장자 목숨 숫자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란 의미를 강하게 띠게 됩니다. 그러면 장수왕 업적의 제일 처음에 동그라미 1번에 가다 보니까 대외광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수왕 때 중국은 남북조와 남조 시대로 분열되는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수왕은 북조하고도 교류하고 남조하고도 교류하면서 두 세력을 조정하면서 고구려를 발전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전시켰던 왕을 우리가 장수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동그라미 1번에 등장합니다. 근데 또 하나 외교관계에서 이쪽과 교류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북쪽에 있었던 몽골 지역에 있었던 유영과도 통교하고 있었다. 이것도 외교관계가 등장하겠고요. 그런데 장수왕의 정책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쪽보다는 한강을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하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왔던 정책이었다. 그러면 이 장수왕은 남하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평양으로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평양으로 전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427년이에요. 장수왕은 남하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평양천도가 등장하고 있다. 이 평양천도를 하면서 남하 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라와 백제가 조금 위협적인 면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체결하고 있다. 나제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33년입니다. 자, 비왕과 늘지왕 간의 나제 동맹이 체결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나제 동맹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장수왕이 밑으로 내려와서 백제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 한강 점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475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강을 점령하다 보니까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이 점령당하네요. 이 과정에 누가 죽게 되냐면 백제왕이었던 계로왕이 죽어요. 근데 이 한강이 점령당하기 전에 계로왕이 고구려 공격을 막기 위해서 외교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북위에 보낸 국서가 등장해요. 근데 북위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장수왕은 북조와 남조와 외교관계를 수립한다 그랬는데 이때 북조가 북인데 교류관계를 수립했어요. 그래서 북위가 계로왕의 도움 요청을 주지 않는다. 그러는 과정에 한강이 점령이 되겠고 계로왕은 아차산성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백제의 수도가 점령됐으니까 백제는 당연히 수도를 옮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성에서 어디로 옮긴다? 웅진으로 옮깁니다. 공주죠. 이때 웅진을 옮긴 게 문주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러면서 웅진을 전도하고 있다. 이러는 과정에 자, 신라와 백제는 동맹관계를 좀 더 강화해서 결혼동맹을 체결하는데 493년 동성왕과 소지양 간에 결혼동맹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장수왕의 남하정책 내용을 머릿속에 잘 넣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순서 연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대처하시면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장수왕은 영토 확장을 굉장히 잘난 정책을 하고 있어요. 이 영토 확장을 잘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강을 차지했어요. 그런 결과 내 업적을 후세에 기록하기 위해서 무엇을 남기게 되느냐? 비석 한 권을 남겨요. 이 비석이 우리가 중홍고구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중홍고구렵 밑에 돔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장수왕 때 세웠던 비석입니다. 5세기가 되겠고요. 글씨체도 에서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재 발견은 충주지방에서 발견된 거로 약 400여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홍고구려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고구려 왕이 중원지방에 왔어요. 신라왕과 만나기로 하고 중원지방에 왔어요. 근데 신라왕이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왕은 여기서 떠나면서 태자와 다우 환노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떠나는데 나중에 신라왕이 옵니다. 신라왕이 오면서 중원지방이 누구 땅이다? 고구려 땅임을 확인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강과 관련된 내용을 고구려 땅이라는 걸 보여주는 중홍고구려가 등장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기출문제에서는 어떤 게 나왔느냐? 이 고구려가 신라 왕이나 귀족한테 의복을 하사하고 있었다. 이 말이 시험 문제가 나왔고 또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고구려가 신라를 뭐로 표기했냐면 동쪽의 오랑캐라고 이야기를 해서 동이로 표기하고 있었다. 그러면 신라는 오랑캐지만 그러면 자기는 오랑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결론적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 천하관을 보여준다. 고구려 천하관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홍고구려비가 되겠지만 또 하나 고구려 천하관을 보여주는 게 광개토대왕 비문이기도 합니다. 왜 비문이냐면 고구려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주몽이 어디서 내려온 사람 후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후예잖아요. 결론적이요. 그런 의미에서 고구려 천하관이다. 근데 오래전에 시험 문제 또 하나 나왔던 게 고구려와 신라의 외교적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이 뭐냐? 그러면서 중홍고구려비, 고구려와 신라 관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비 나오잖아요. 온조한 내용. 그 다음에 호명그릇, 이 세 개 중에 2개를 요구하는 문제도 등장하고 있었다. 고려성을 두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날개 쪽에 하나를 다시 봅시다. 장수왕의 평양천도의 의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장수왕의 평양천도 의의는 첫 번째 왕권을 강화하고 있었다. 두 번째 백제를 압박해서 한강유역에 진출이 가능하고 있었다. 세 번째 서쪽 위안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한강을 장악하니까 서해안 쪽이잖아요. 그래서 서쪽이 안에 진출이 가능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언급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가로 9번에 가다 보니까 어느 왕이 나와? 뒤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언급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장수왕 다음에 나왔던 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문자명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자명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사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세기 말에 6세기 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문자명왕 업적도 있어요. 부여를 목속해서 고구려 최대 판도를 이루었다. 그 다음에 신라와 백제를 공격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재밌게도 문자명왕은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언급을 하지 않느냐? 잠깐. 삼국시대 왕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영토 확장이라 그랬어요. 근데 영토 확장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영토를 깼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면 부여를 목속하면서 최대 영토를 누려요. 그러지만 이 사람 업적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쪽 뒤로 가면서 나왔던 사람이 10번에 가다 보니까 안장왕이 나옵니다. 자, 안원왕이 나오게 돼 있죠. 안장왕, 안원왕, 양원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6세기에 가다 보니까 이때 왕들이 누구에 의해서 죽는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면 귀족들의 알력에서 죽는 결과가 많아요. 그러면 귀족의 알력은 내적으로 왕권이 굉장히 위협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지금 한강을 수비할 만한 여건이 있다 없다? 없고 또 하나 백제나 신라를 압력을 가할 능력도 굉장히 희박해질 겁니다. 이 결과 신라와 백제는 나름대로 세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 키워가는 것이 근거되면서 6세기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고구려의 한강을 뺏어먹는 결과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던 게 고구려 왕들에 관한 업적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백제 왕들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고구려 왕에 관한 내용을 한번 정리만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앞으로 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삼국시대 왕들 중에서 중요한 게 영토 확장이라든가 제도정비라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도 정비를 했던 사람 소스리망입니다. 근데 동천왕은 참고 정도, 미천왕은 참고 정도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소스리망은 제등기 왕권가람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두겠고 영토 확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광개토대왕과 이 장수왕이었죠.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을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백제의 발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